기업이 차별하면 그 기업은 죽어. 자기가 능력 없는 놈만 다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기업이 살아나겠냐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하는 기업을 대접해야 돼. 잘하는 국민을 앞장세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앞장세우고, 열심히 연구 많이 하는 교수를 앞장세우고, 열심히 연구 잘하는 과학자를 앞장세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 탓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정부가 돼야지만 그 나라에 자주하는 국민이 번창하면서 온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 그 경제는 반드시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가 나와서 시장에 이 선택 기능을 다 없애고 있어요. 여러분 정부가 지금 개입해가지고 시장에 기업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걸 다 결정하니까 평등이죠. 평등이라는 이념하에 이 시장이 자꾸 목이 조이는 거죠. 기업은 또 노조가 그렇게 저렇게 해야 되니까 잘하는 근로자를 어떻게 뽑아서 더 승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런 노조 속에서. 그리고 못하는 근로자한테 압력을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인 너도 나도 다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 때문에 사별을 못하는 거예요. 평등한 사회로 계속 가니까 결과적으로 정부는 더 심한 거죠. 지금 오늘날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거꾸로 박정희 시대는 어떻게 됐냐. 시장, 기업, 정부가 모두 다 신상필벌의 원리에 따라 성과를 많이 내고 열심히 해서 남의 모범이 되는 기업과 개인과 과학자와 학교와 선생과 학생을 계속 앞장세우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다 자주하는 국민으로 바뀌었더라. 이게 박정희의 묘책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트럼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기업을 500개를 뽑아서 발표하는 포춘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포춘 잡지에서 매년 전 세계 500대 기업을 국가별로 해서 뽑아서 발표하는데, 그게 지난 1990년대부터 오늘까지의 그 주요 국가의 그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어떤 나라냐?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 중국이야. 여기에 한국이 끼어요. 7등이가 그렇죠. 잘하는 거죠, 물론. 이 통계를 보면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냐. 1990년 초에 말이에요. 중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한 7, 8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훨씬 잘한 거지. 신나게 갔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2002년에 우리나라를 추월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일본을 추월했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된지 알아요? 미국이 500개 중에 126개인데 중국이 120개야. 그러니 트럼프가 지금 지돌초풍을 한 거죠. 지난 30년의 역사를 보면 일본이 항상 2등이야. 전 세계 2등. 그러니까 일본이 떵떵거리고 그랬죠. 그러다가 중국이 등장하면서 일본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2012년에 추월당하면서 지금 바로 미국이 추월당할 상황이 왔다. 이게.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업가 아니에요. 기업이 잘 되지 않고는 경제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동안 미국이라는 사회가 민주당 집권하에 엄청나게 기업에 대한 반기업을 그걸 많이 정책을 하면서 기업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게 번창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요즘 트럼프가 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을 키우는 일을 하는데, 동시에 중국이 120개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뭐였느냐. 첫째는 중국이 박정희 대통령의 기업 육성 정책을 그대로 무임승차 베껴간 거예요. 이게 중국이 우리한테서 베껴다가 지금 120개까지 만드는데 우린 지금 17개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꼼짝을 못하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미국의 대기업들 애플이라든가 선진 인류 기업들의 기술을 전부 다 무임승차 탈취해가지고 하웨니 이런 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놈 기업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이 추월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이 싸움이
무역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저 120개까지 쫓아온 포춘 500대 기업을 주저앉혀서 미국이 영원히 1등하는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싸움은 쉽게 끝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정치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정치라는 건 여러분 우리 다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그러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뭐예요? 자유와 평등이야. 자유라는 게 좋아요. 근데 평등은 뭐냐? 정치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노소는 아니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일정한 나이 이상이면 모든 사람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이 민주주의 제도를 제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평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불평등의 압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게 경제인데, 이 놀라운 것은 민주주의를 시행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표를 하나씩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나눠 먹자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투표를 할 때마다 정치인들이 나가서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당신한테 다른 사람은 꼭 같이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정치적인 평등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평등으로 전환이 돼서 그게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되고 그게 영국과 미국의 혼합경제가 된 거예요. 정치권이 경제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정치적인 시각은 뭐냐? 평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여기에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서 분배가 나빠지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평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 우리가 쓰는 평등이란 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의 평등이야.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결과가 같았으면 좋겠다. 이 이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겁니다. 두 사람들은 결과를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회의 평등이에요. 여러분들 기회의 평등을 다 좋아하죠? 요즘 기회의 평등이 있어요. 대한민국 기회의 평등을 만들려고 야단이잖아요. 그런데 기회의 평등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결과의 평등이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대신에 기회를 내걸어서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회가 평등하면 결과적으로 결과도 평등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데 42.195km 마라톤을 뛰는데 매 10km마다 가서 다시 뛰자. 평등하게. 10km 다시 뛰자. 이렇게 하면 들어갈 때 손잡고 들어가야 돼요. 기회의 평등이라는 걸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결과의 평등까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의 평등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주지만 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게 기회의 평등인데, 그러나 여러분, 기회라는 건 뭐예요? 아무나 함부로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회야말로 신상필벌의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만 가는 게 기회인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남보다 좋아서 1등을 해야지만 서울대학을 가는 거지, 공부 잘하나 못하나 수능시험을 봐서 1등급을 수천 명을 만들어 놓고 다 서울대학 가라고 하는 건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포인트는 뭐냐? 기회의 평등이라는 거는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모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평등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게. 정부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기회를 평등하게 하려면 사회주의 이상의 적극적인 규제와 통제를 해야지만 기회가 갖다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다. 절대 함부로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평등하면 무슨 평등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법 앞에 평등인 거예요.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해. 무슨 얘기냐? 내가 서울대학에 지원할 자격은 있지만 못 들어가는 건 네 할 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서울대학에 지원하는 건 물론이고 들어가는 것까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수능을 말이에요. 1등급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가지고 서울대학은 물론이고 연대 고대도 못 들어가 1등급이. 이건 시험도 아닌 것이죠. 결론하라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치인들의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기회의 평등이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계속 또 여러분들 오도하는데 그런 정치인한테 물어보세요. 기회가 그렇게 아무한테나 가고 정부가 마음대로 떡 나눠주듯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장함으로써 모든 젊은 사람들을 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오도해서 이게 뭐 앉아있으면 정부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결국 그게 이 사람들의 표는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을 절대 잘못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시대를 얘기하고 이제 슬슬 끝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신상 필벌에 따라서 차별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요. 무슨 얘기 알죠? 여러분 이건 다 알 겁니다. 이건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악화가 그레시아미 법칙이라고 유명한 법칙인데 이 돈을 만드는데요. 은화로도 만들고 금화로도 만들어서 그 시장 가치를 구매력을 갖게 만들어 100원짜리를 다 같이 만들면 말이에요. 같이 만드나 이거죠. 금화하고 은화를 만들면 그걸 통용을 하면 어떻겠어요? 금화를 너가 속에서 금화를 숨겨놓고 은화만 쓰지 왜? 실제 시장에서는 금을 녹이면 100원보다도 더 가니까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화밖에 통화가 안 되니까 이거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얘기한 건데 여기에는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다른데 그걸 갖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은화하고 금화가 그 값어치가 다른데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구매력은 갖게 만들어주면 반드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금화는 가치가 또 높기 때문에 같은 무게지만 금화는 150원짜리라고 하고 은화는 100원짜리라고 하면 100원짜리라고 그러면 190원짜리 금화가 다 잘 쓰고 잘 통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 다른데 평등하게 갖게 만든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라지느냐? 어떤 경제 주체가 사라지느냐? 능력 있고 성과 많은 경제 주체가 점점 사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전부 다 고만고만한 C급 인간만 남아서 망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A급을 A급으로 대접을 해줘야지만 A급이 더 많이 나오고 물론 C급도 있고 B급도 있겠지만 그 사회가 번영하는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박정희의 성공 원리였다. 여러분 새마을운동을 얘기합니다. 새마을운동. 그래서 시간이 가도록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 197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 34,000개 독립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당시에 해외에 수출이 안 되는 시멘트를 가지고 각 마을마다 평균 300포대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내무부에서 새마을운동은 이런 겁니다. 이런 사업을 동네에서 마을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시멘트를 가지고 한번 그 사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개인이 놀아 쓰는 게 아니라 농촌의 그 인프라, 그 환경, 농업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오. 예를 들면 농촌의 길을 넓힌다든가 수로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시멘트를 쓰시라 하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34,000개 마을에 300포대씩 다 나눠줬다. 자,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50여 명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 소위 새마을운동 자문 교수를 뽑아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방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해서 무슨 일을 했냐. 그 34,000개 마을에 다 파견해가지고 여러분 반행 감사를 시켜서 어느 마을이 성과를 내는지 다 조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34,000개 마을 중에 과반수가 안 되는 16,000개 마을이 성과를 내고 과반수가 넘는 18,000개 마을은 하나도 새마을운동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뭐 8.3 조치니 뭐 이런 거 하고 야당이 하고 잠깐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런데 대통령님이 정치적으로 많이 몰려 있고 새마을 운동을 하겠다고 그러니 야당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계속 비판을 하고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 첫 해에 6개월 동안에 과반수가 넘는 18,000개 마을이 어떤 일들을 했냐. 시멘트를 쌓아놓고 비가 오면 덮지도 않았어요. 다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대한민국 농촌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대한민국의 농촌은요 2조 5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자조하지 않고 잘못되면 남 탓하고 하는 그 문화가 깔려 있었다 이거죠. 2조 500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냐.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었다 그러면 그 소문만 나면 탐관 오리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들어가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곤장을 치고 가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면 못 살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500년 동안을 농사를 짓되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짓는 거예요. 그게 500년 역사입니다. 그 전통이 해방 이후에도 남아있었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 10년 가까이도 비슷했다 이 말이에요. 농촌이란 게 자조정신이 없고 하늘만 쳐다보고 1년에 여러분 그 막 모작도 이 모작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농촌에서 겨울이 되면 남자들은 소주나 먹고 술이나 먹고 막 부인들 못 살게나 굴고 화토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농촌이 엉망진창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바꿔보겠다고 국민 재건운동이란 걸 해가지고 계속 이 의식개혁 운동을 했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난감한 일이었는데 자구한 여러 계기에 1970년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해서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8,000개 마을은 참여 안 하고 16,000개 마을이 성과를 냈대요. 그게 장관들이 모여서 다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떡하냐.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신상필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잘한 마을도 있고 못한 마을도 있는데 이걸 어떡할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 대한민국 농촌이 아직도 옛날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모르니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작년처럼 똑같이 지원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대통령님한테 결재를 받으러 갔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이걸 보고서 이게 뭔 소리냐. 왜 잘한 마을도 있고 못한 마을도 있는데 꼭 같이 지원한다고 그러냐. 신상필벌의 원칙이 안 맞다. 막 퇴짜를 놨다. 근데 그러냐.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서울시장을 나중에 한 김현옥 장관입니다. 이 불도저 장관 아니에요. 이분하고 공화당의 사무총장인 길전식 씨, 이 유명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대통령님을 독대를 했어요. 각하. 큰일 납니다 이거. 각하께서 말씀하신 신상필벌을 하면 각하 죽습니다 이거지. 그래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다. 대통령이 안 돼. 난감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공화당의 당의장, 당대표, 사무총장 이게 5사람 소위 공화당 5인방이 대통령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각하, 당신 정치가가 못돼요. 이거죠. 행정가 아니요 말이야. 정치는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 얘기 좀 들으시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하자는 대로 꼭 같이 지원합시다 이렇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내 원칙대로 차별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새마을운동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통령이 내가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상 필벌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여러 계제의 한 연설이 있어요. 1964년에 63년 말에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64년에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갔습니다. 가서 한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졸업생들 말이야, 날 쳐다보지 마라. 국가에 기대하지 마라.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나라에 기여가 되는 일을 해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70년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 농민대회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농민 여러분, 절대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물론 성과를 가지고 오라. 이랬어요. 성과를.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마을을 자립마을, 두 번째 마을을 자주마을, 맨 밑에 못하는 마을을 기초마을로 정해놓고 농촌에 가서 막걸리 먹으면서 농민들한테 나는 기초마을은 불평해도 난 상관 않겠다. 이 사람들은 말만 많고 일도 안 한다. 잘하는 자립마을하고 자주마을만 지원하겠다. 이거 대통령이 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차별을 하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원받지 못한 18,000개 마을 중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6,000개 마을이 어떤 일을 했냐. 그 당시에 차별을 하면서 정부에서 요번에 지원받지 못한 18,000개 마을은 앞으로 절대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배제시킨다. 떨어져 나가라. 그러나 단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모아서 새마을운동을 해서 성과를 내면 그때 가서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18,000개 마을 중에 6,000개 마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모아서 새마을운동을 해서 성과를 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잘했다. 그 마을을 다 끌어가지고 사조 마을에 합쳐가지고 그 마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6,000개 마을을 또 폐지를 시킨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5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자립마을, 사조마을로 올라간 마을이 95%가 넘고 도시의 가구당 평균 소득보다 농촌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더 높아졌다. 농촌과 도시가 다 같이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왔냐. 농촌의 자조정신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하면 국가에서 와서 지원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웃. 이 원리가 5, 6년 동안 집행되면서 국민들이 너도 나도 눈에 불을 치고 다른 마을이 하는 걸 따라 배우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을이 새마을운동에 참여를 해서 끝없이 새로운 성과를 냈다 이거예요. 이게 새마을운동의 기본 원리고, 이 원칙이 뭐냐? 아까 시장의 기능을 말씀을 드렸죠. 잘하는 마을을 지원하면 잘하는 마을은 물론이고 못하는 마을도 잘하는 마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세계사적인 교훈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새마을운동을 한 나라가 하나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70여 개국이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워갔지만 성공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성과에 따른 차별을 안 하니까. 너도 나도 앉아서 다음은 내 차례, 다음은 너 차례 기다리고 앉아있더라.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 시절에 한 정책들이 다 이런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그 이후에 민주화 시대 이후에 한 건 뭐냐? 이 정반대야. 열심히 노력하나 하지 않으나 정부가 과지 대접하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잘하나 못하나 은행에 대출하는 금액이 꼭 같아. 잘하는 중소기업은 대출을 더 받아야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니까 전부 다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어요. 대기업은 대기업이라고 특별 규제를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대기업을 안 되려고 그래. 그게 지난 30년 동안 대기업 숫자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해서 서울과 경기도를 규제하고 지방을 육성한다고 그랬지만 지방은 공평하게 놀아주니까 어디도 열심히 하는 데가 없어. 온 나라가 하향 평준화가 돼. 평준화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대학이나 고등학교가 전부 다 하향 평준화돼. 이게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조정신을 일깨웠던 시장의 원리를 다 반대로 함으로써 온 국민이 지금 의사적이고 자조정신이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이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는 이걸 강화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이 바꾸기 위해서는 박정희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장장 8시 10분에 시작되어서 장장 110분간 아주 굉장한 그레이트 렉처. 다시 한번 뜨거운 부탁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뭐 이미 끝났는데 한 가지만 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만이 지금 저 중소기업으로 출발했는데 대만 우리하고 차이가 저 후회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대만 이야기. 대만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기업이 막 잘할 때 그 중소기업만 가지고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작자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야, 대만처럼 하면 될 거 아니냐. 한국은 대기업을 육성해서 뭐 어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대만 경제는 일본하고 너무 가까워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절대 대만은 일본을 우리처럼 죽일 놈이라고 안 그래. 대만 경제 중소기업은 전부 다 일본 기업의 하청제죠. 거의 끄떡없이 일본이 할 때 다 같이 할 때인 거죠. 그런데 요즘 와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중화학공업 및 제조업 쪽에서 대기업은 안 생겼지만 대만이 요즘 IT 산업을 일으키면서 말이에요. 대기업의 집중이 우리보다 더 심해. 요즘 나온 데가. 예, 그러니까 경제의 집중, 발전이라는 게 이 집중이나 집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했죠.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빼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냐, 제가. 말씀을 내가 꼭 이거 드려야 돼.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려면 잘하는 중소기업이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잘하는 중소기업이 못하는 중소기업을 M&A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래서 빠른 속도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 재벌을 키운 사람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잘해서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홍문정 의원님 옆에 정치가로서 말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옆에 앉았던 채로 우리 좀 목을 보셨지만 홍문정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